자,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 이렇게 나와 있죠. 몽골의 침입에 맞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제 몽골의 침략에 대해서 볼 거예요. 근데 몽골도 뭐 알고 계시겠지만 결국은 북방 민족이에요. 북방 민족인데 이제 우리가 아마 그 정도는 기억이 나실 거예요. 우리가 우리가 고려 시대였을 때 중국은 송나라였죠. 근데 이제 송나라가 무관을 무시하는 풍조가 있죠. 무관을 무시하는 풍조가 있기 때문에 또 군사력도 굉장히 약한 그런 모습을 보인다. 그래서 이 분위기를 고려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고려도 이제 무관을 무시하는 풍조가 있고 따라서 군사력이 좀 영향을 받는 그런 분위기가 있죠. 어쨌든 송나라가 무관을 무시하는 풍조가 있고 따라서 군사력이 약하기 때문에 이때를 이 기회를 틈타서 중국의 북방 민족이 많이 내려온다. 그 바람에 우리 고려도 많은 북방 민족의 침략을 당했었다. 그런 내용이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좀 부탁을 드리는 건 요 이렇게 우리나라가 고려고 중국이 송나라일 때 많이 침략해왔던 이 북방 민족들, 이 북방 민족이 침략해오는 순서는 아셔야 돼요. 요거는 좀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가장 먼저 들어오는 게 누구였어요? 우리가 배웠던 순서대로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나라에도 세 번이나 침략을 했었던 거란이었죠. 그래서 거란족이 통일해서 세운 나라가 요 나라였었고요. 그 다음에 거란족이 약해지고 난 다음에는 여진족이 들어오죠. 여진족이 이제 세운 나라가 금나라였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마지막으로 들어오는 게 몽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몽골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 이제 원나라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서 보시면 이 순서 꼭 중요하게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왜냐면 우리 민족한테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쳤었기 때문에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거란족은 우리나라에 세 번 침략해 왔었죠. 그래서 서희의 외교도 한판, 그다음에 그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강동육주 얻어내고 송나라랑 교류 끊겠다 약속하고 그다음에 약속을 안 지켰기 때문에 강주의 정변을 계기로 다시 두 번째 쳐들어왔다가 개경 포위하고 이제 왕이 직접 고려 왕이 직접 사과한다는 약속 받고 돌아가죠. 돌아가는 길에 양귀한테 당했어. 그다음에 세 번째 침략 때는 이제 강감찬이 귀주에서 이제 크게 물리치게 되죠.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거란과의 전투는 끝이 났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수도에 나서 국경에 천리장성 쌓았던 거. 그다음에 이제 여진은 조금 세지면서 우리나라에 잠깐 침략하는데, 그걸 우리가 처음엔 졌다가 이제 윤관이 별무반 기병 중심의 별무반 만들면서 몰아내죠. 동북구성 얻어냈다가 그 다음에 바로 돌려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진이 세져서 이제 부족을 통일하고 금나라 만든 다음에는 이제 이자겸이라는 인물이 이렇게 금나라와의 어떤 군신 관계 요구를 받아들이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몽골인데요. 몽골은 북방민족이 맞아요. 북방민족이 맞는데 조금 이미지를 다르게 가져가셔야 돼요. 어떤 이미지로 가져가셔야 되냐면 북방민족이 맞거든요. 근데 북방민족이 맞기는 한데 조금 뭐라 그래야 되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이게 지도에서 그냥 느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걸 느껴달라는 거겠어요? 졸라 세다는 거. 그냥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몽골 제국 어떤 타입인지, 그죠? 이미 우리가 작년에 우리가 이제 세계사 배우면서도 열심히 봤었고, 사실은 몽골족은 북방민족이 맞지만 그냥 북방민족이라고 보고 끝내기에는 조금 임팩트가 남다르다는 거죠. 장난 아니에요. 지금 보시면 요 지금 여기가 우리가 이제 보통 그런 표현 쓰면 안 되긴 하는데 극동아시아라고 하잖아요. 이 동쪽 끝에서 가다가 어디까지 가 여기까지 가죠. 그죠? 요 키예프 보이세요? 요 키예프가 지금의 키이우예요. 키이우. 이 키이우가 이제 우크라이나 수도죠. 지금 막 러시아가 막 때리고 있는. 그러니까 여기서 더 가잖아. 여기가 폴란드고요. 여기가 독일 동쪽 끝이에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넘어서 폴란드 넘어서 독일까지 들어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륙으로 치면 어디까지 갔던 거예요? 동쪽 끝 시베리아 끝자락에서 유럽까지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여행을 한 게 아니잖아. 다 차지하고 점령한 거지. 싸워 이겨서. 그러니까 이제 뭐랄까 몽골은 북방민족이 맞지만 북방민족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재앙이에요. 재앙. 재앙이고 그 일종의 약간 자연재해처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 제가 이런 표현을 하냐면 제가 멋대로 지어내는 게 아니고 실제로 유럽에서는요 몽골 제국이 침략해 오면 그거를 일종의 그냥 군대와 군대의 싸움 이렇게 보기보다는 일종의 자연재해 재앙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표현을 했었고 사료에 그렇게 남아 있어. 그러니까 그만큼 압도적인 군사력을 자랑하는 나라였고 실제로 사실은 몽골 제국을 맞아서 몽골 제국을 상대로 싸워서 이긴 경우는 극도로 드물어요. 극도로 드물고 지금 보시면 다른 지역들도 보시면 여기는 진짜 갈 만큼 가서 더 안 간 거고요. 여기도 보시면 여기는 지금 일한국 있죠. 이게 그 많이 오해하시는 게 요 한국이라는 표현이 있죠. 이게 코리아랑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우리나라랑은 전혀 상관이 없고 요 한은요. 한이 지배하는 나라라는 뜻이에요. 요 한이라는 게 이렇게 쓰는데
이게 이제 우리 옛날에 신라 왕 칭호 중에 마립간 기억나시죠? 그게 이제 사실은 북방민족 애들이 황제 혹은 지배자를 부를 때 칸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북방민족마다 거란족, 여진족, 몽골족마다 좀 부르는 발음이 조금씩은 달라요. 근데 이제 그걸 한자로 발음할 때 간이라고 발음하기도 하고 한이라고 발음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칸이 지배하는 국가라고 해서 한국이에요. 근데 이제 몽골 제국 전체를 칸의 아들들에게 나눠주다 보니까 이렇게 나눠지게 된 건데 그중에 일한국이 약간 이슬람화 돼요. 그래서 이제 이슬람 지역을 존중하다 보니까 이 지역을 공격을 안 한 거고요. 그다음에 인도는 왜 못 들어가는지 아시겠죠? 인도는 여기가 히말라야 산맥이에요. 그래서 못 들어간 거고. 그다음에 몽골 제국이 군대를 보내서 점령하는데 실패한 경우는 딱 세 군데밖에 없어요. 일본하고 고려하고 여기인데요. 일본은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전투도 이겨요. 그래서 이때 일본의 무사들이 굉장히 큰 타격을 받아요. 그다음에 일본의 경제도 굉장히 많이 무너지고. 근데 이제 얘들을 공격을 했으면 배를 타고 돌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 배가 태풍에 휩쓸립니다. 그래서 얘들은 사실상 태풍이 지켜준 거고요. 그다음에 몽골 제국이랑 맞짱 떠서 이긴 건 사실은 여기 대월, 지금의 베트남이거든요. 베트남밖에 없어요. 베트남 사람들은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지금도 자부심이 어마어마해요. 당시에 세계 초강대국이었던 몽골 제국을 상대로 맞서 싸워서 이겨서 나라를 지켰다라는 거에 대한 베트남 사람들의 자부심이 있죠. 그리고 또 베트남 사람들은 이런 자부심을 강하게 가질 법한 게 한 1000년 조금 안 되게 지나서 비슷한 역사가 또 있죠. 요 당시에는 몽골 제국이 세계 최강대국이었다면 나중에 이제 미국이 세계 최강대국이 됐을 때 또 베트남 전쟁에서 미국을 맞아 싸워서 이기죠 또. 그래서 미국을 상대로도 이제 싸워 이겨서 나라를 지켜냈기 때문에 이제 베트남 사람들은 몽골 제국 때도 그렇고 미국 때도 그렇고 세계 초강대국을 맞아 싸워서 나라를 지켰다라고 하는 어떤 자부심이 굉장한 나라죠. 그럼 고려는 뭐냐? 고려는 뭐예요? 보세요. 고려가 지금 그림이 되게 묘한 게 고려는 화살표가 넘어와 있죠. 근데 또 이 우리 고려 영토는 몽골 제국 영토 안에 안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침략을 해온 것 같긴 한데, 근데 이 몽골 영토에는 안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뭔 얘기야? 우리가 싸워서 이겼나? 우리가 싸워서 이겨서 나라를 지킨 건가? 그러면 국뽕이 그냥 그죠? 아, 역시 코리아, 역시 고려, 그죠? 그리고 고려의 어떤 우리나라의 우리 민족의 전투 민족의 후예 이렇게 생각하실 수 역시 고구려의 후예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거 분명히 알아두셔야 되는 게 우리는 졌어요. 몇 개의 전투들에서 우리가 이긴 적은 있지만 이게 그 개념은 아시죠? 전투들이 모여서 전쟁이 되는 거예요. 큰 틀의 전쟁이 있고 그 안에 몇 개의 전투들이 있는 건데 어, 그러니까 이제 6.25 전쟁 안에 뭐 인천 전투, 뭐 아니면 대전 전투, 대구 전투 뭐 이런 식으로 있듯이 낙동강 전투 이런 식으로 있듯이 전쟁 안에 전투가 있는 건데 우리는 몇 번의 전투에서 이긴 적은 있어요. 몇 번의 전투에서 몽골 제국을 막아낸 적은 있지만 큰 틀의 전쟁에서 우리는 항복했고요. 졌습니다. 이걸 분명히 알고 넘어가셔야 돼요. 이해되시겠죠? 왜 제가 이걸 좀 세게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몇 번의 전투에서 이긴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역사책이나 다양한 매체나 방송이나 이런 데서 그럼 우리가 몽골을 상대로 몇 번 이겼던 거에 대해서 되게 강하게 강조해요. 그러다 보니까 보시는 분들이 우리가 몽골을 상대로 싸워 이겨서 나라를 지킨 줄 알아요.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 우리가 몽골을 상대로 한 두 골 넣었어. 두 골 넣었는데 경기 결과는 10대 2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긴 졌어요. 이건 인정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우리는 졌고요. 몽골에 항복을 합니다. 근데 이제 몽골과 특수한 외교 관계를 맺게 돼요. 다음 시간에 볼 건데 몽골이랑 특수한 외교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정부의 어떤 유지, 보존을 허락받은 거지 우리가 싸워 이겨서 지켜낸 건 아니다. 다만 열심히 싸우긴 했었다. 몇 골을 넣었을 만큼 그 정도만 인식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보도록 하죠. 일단은 13세기 초, 그러니까 1200년대 초에 칭기스칸이 몽골족을 통일하게 되고요. 세력이 확장됩니다. 그래서 북방민족들이 그런 게 있어요. 북방민족들이 흩어져 살다가 얘들 유목민족이고 돌아다니는 애들이니까 잘 못 뭉치거든요. 근데 이제 한 번 뭉치면 어떤 되게 리더십이 강한 그런 리더에 의해서 한번 뭉치고 나면 그때부터 급격하게 세져요. 근데 이제 그게 있어. 어떤 북방민족이 급격하게 세지면 다른 북방민족은 거기에 밀려서 약해져요. 그러니까 이제 거란족이 세졌을 땐 다른 북방민족이 약했었고요. 그 다음에 여진족이 세졌을 때는 거란족이 또 약해지고요. 그 다음에 몽골족이 세졌을 때는 거란족이나 여진족이 약해지는 거죠. 그런 면을 볼 수 있는데, 근데 그게 또 몽골족이 좀 유난하긴 해요. 몽골족이 워낙 싸움을 잘했다 보니까 몽골족이 이렇게 부족을 통일하고 규모가 커졌을 때 거란족과 여진족은 급격하게 약해지죠. 그래서 이렇게 몽골족이 세력을 키우면서 금나라와 충돌을 하게 되고요. 어,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아까 봤듯이 지금 순서가 강해졌던 순서가 이렇잖아요. 그 거란족, 그 다음에 여진족, 그 다음에 몽골족이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여진족이 세졌을 때 거란족은 약해진 거예요. 그리고 아마 기억나시겠지만 거란족의 금나라가 아니 여진족의 금나라가 거란족의 요 나라를 무너뜨리죠. 그리고 요 나라가 무너진 다음에 남아있는 거란족들이 여진족의 지배를 받았었다고. 그런데 몽골족이 세지니까 여진족이 약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여진의 지배를 받던 거란족도 몽골족의 압박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거란족이 몽골족에 쫓겨서 쫓기다 고려로 들어오게 돼요. 근데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거란족이 우리나라로 들어온 거니까 이거 맞아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침략처럼 느껴진다고. 그러니까 지도로 보면 이래요. 거란족이 몽골족에 쫓기다가 한반도로 들어옵니다. 우리는 이제 거란족이 우리나라에 도망쳐 들어온 걸 침략으로 느끼게 되고요. 그래서 맞아 싸우게 되죠. 근데 싸우다 보니까 거란족을 뒤쫓아오던 몽골도 거란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란이 지금 거란을 상대로 몽골과 고려가 함께 힘을 합쳐서 거란을 물리치고 있는 건데 거란이 이걸 감당할 수 있겠어요? 몽골이랑 고려를 동시에 거란이 감당이 안 되겠죠. 몽골만 갖고도 감당이 안 되는데 그래서 도망쳐 온 건데 그래서 감당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때 거란은 무너집니다. 무너지는 정도가 그냥 어디 도망갔다 이런 거보단도 그냥 멸족돼요. 이게 거란 역사의 사실상 끝이에요. 물론 후예들이 몇 명 남아 있겠죠. 근데 어떤 민족으로서의 거란족은 이때 사실상 끝이 나고요. 그 일부 후예가 카라키타이라고 해서 서요 쪽으로 넘어가긴 하는데 너무 이제 희미해서 그 흔적을 지금까지 찾아보긴 조금 어렵습니다. 아무튼 사실상 이때 거란의 역사는 끝이 난다고 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고려와 몽골이 힘을 합쳐서 거란족을 물리치게 되고요. 이게 이제 고려와 몽골의 공식적인 첫 만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거란을 물리친 일에 대해서 고려와 몽골의 해석이 다른 거예요. 달라요. 해석이 달라요. 근데 이게 참 인생살이가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이런 거예요. 사실은 수학, 과학 같은 게 아니면요. 여러분들이 맞이하는 거의 모든 일들은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수학이나 과학은 답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증명이 되고. 근데 대부분의 그냥 살면서 겪는 일들은 사실 이렇죠. 보세요. 예를 들어서 어떤 친구가 나한테 병신 이러고 지나갔어요. 그럼 그거를 그 친구가 나한테 병신이라고 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사실관계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그걸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한 거지. 이해되시겠죠? 만약에 어떤 친구가 나한테 병신 이러고 지나갔는데 내가 봤을 땐 이건 장난의 상황이고 나도 장난으로 받아들여 내가 별로 기분이 안 나빴어. 그럼 나한테는 기분이 안 나쁜 사건인 거예요. 근데 내가 어떤 표정이나 아니면 그 친구의 말투나 상황에서 내가 모욕감을 느꼈어. 병신이라고? 이렇게 됐어요. 그럼 나한테는 이건 중요한 사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친구가 나한테 병신이라고 지나간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병신이란 소리를 들었을 때 이걸 장난으로 받아들일지 진지하게 받아들일지 나의 해석이 중요한 거라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고려랑 몽골이 같이 군사를 움직여서 거란을 물리쳤죠. 이건 사실관계잖아. 근데 거란을 물리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란을 물리친 이 사건을 고려는 어떻게 해석하고 몽골은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야.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고려는 당연히 자기들도 군대를 보냈고 몽골도 군대를 보내서 거란을 물리친 거기 때문에 고려의 해석은 이건 공동 공격이에요. 이거는 공동 작전이야. 공동 공격으로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몽골은 해석이 달랐어요. 뭐라고 해석을 했냐면, 그러니까 몽골이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 거에는 이런 배경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보세요. 몽골 졸라 세잖아. 그러니까 몽골이 볼 때는 자기들은 개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몽골이 볼 때는 이건 고려와 공동 공격을 했다라기보다는 거란이 고려로 들어갔는데 자기들이 거란을 물리쳐 줌으로써 고려를 구원해 준 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면 자기들이 세니까.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몽골 생각에는 이건 고려를 구원해 준 거예요. 몽골이 봤을 땐 이건 고려를 구원해 준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고려를 구원해 준 거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몽골 입장에서는 고려가 우리한테 고마워해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몽골이 굉장히 많은 공물을 요구해요. 공물이라고 하는 건 국가 간의 선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몽골이 야, 우리가 너네 고려 도와준 거 아니야. 우리가 너네를 도와줬으니까 거란을 물리칠 수 있었지. 우리가 세니까. 그러니까 너네 고려는 우리한테 고맙지 않아? 그러니까 이것저것 갖다 맞춰 한단 말이야. 근데 고려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그래 군대를 보내준 게 맞으니까 거란을 물리치는 과정에서 몽골이 도와준 게 맞긴 하니까 일단 처음에는 선물을 줘요.
근데 선물의 규모가 그러니까 몽골이 요구하는 선물의 규모가 점점점 커지는 거죠. 처음에 2, 3만 원이었다가 그다음 뭐 2억, 3억, 뭐 200억, 300억, 2조 원, 3조 원, 막 200조, 300조 간단 말이야. 그러면 이 새끼들 봐라 이렇게 되는 거죠. 점점점 이제 고려가 몽골을 안 좋게 보기 시작합니다. 점점점 안 좋게 보기 시작하는데 여기서 결정적인 사건이 터져요. 뭐가 터지냐면 몽골이 고려로 보냈던 사신이 죽은 채로 발견됩니다. 근데 하나 확실한 건 저고요라는 사신인데요. 여러분들은 저고요란 이름까지 기억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몽골이 고려로 보냈던 사신이 돌아오는 길에 죽어요. 근데 확실한 건 살해당한 거예요. 타살이에요. 타살. 자살이 아니고 자살이나 사고사가 아니고 타살인 것만큼은 확실해 보여요. 근데 누가 죽였다? 모른다는 거지.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사실관계는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걸 보는 사람이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잘 보세요. 몽골 입장에서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할 것 같아요? 몽골은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고려한테 굉장히 무리할 정도로 많은 공물을 요구했기 때문에 고려가 자신들에 대한 감정이 안 좋다는 걸 알고 있어요. 고려 이 새끼들 내가 아는데 고려 애들 우리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근데 고려로 사신을 보냈었는데 돌아오다가 피살됐다? 시체로 발견됐다? 그럼 누가 죽였을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해석이 중요한 거예요. 몽골이 봤을 땐 이건 100%? 왜냐면 고려는 살해 동기가 확실해 보이거든요. 그동안 몽골을 안 좋게 봤을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 몽골이 보낸 사신을 고려에서 아마 죽였을 거다. 이게 확실해지는 거죠. 그래서 몽골은 이 사신을 고려가 죽였을 거라고 확신하고요. 그리고 이걸 명분 삼아서 고려를 침략해 들어오게 됩니다. 이제 고려는 몽골을 상대로 맞아서 싸워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죠. 열심히 싸워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성과도 내요. 박서라는 장군이 우리 예전에 좋은 기억이 있던 때죠. 강감찬 장군이 거란 맞아 싸웠던 그 귀주에서 나름대로 몽골군을 막아내는데 성공하기도 해요. 그래서 나름대로 성을 지키기도 하는데 근데 요거 한 번의 성과인 거지 사실은 몽골군을 감당하기는 힘들죠. 이 귀주가 지도로 대충 보시면 한 이쯤 되거든요. 근데 개경이 이쯤 되고. 근데 여기선 막아냈지만 나머지 몽골군을 감당하기는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개경이 포위가 됩니다. 개경이 포위가 되고요. 고려 정부는 일단은 급한 대로 강화를 맺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몽골도 서쪽 저 유럽 방면을 공격하는 게 더 급했기 때문에 일단은 한반도를 완전히 점령하기보다는 일단 고려 정부를 간섭하는 정도로 강화를 맺고요. 그다음에 당시에 고려 정부도 몽골과 일단은 간섭을 용인한다기보다는 받아들이는 쪽으로 그러니까 간섭을 받아들이는 그런 방향으로 강화를 체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몽골은 당시에 다루가치라는 기구를 설치하고 물러나게 되는데 이 다루가치가 이제 고려 정부의 정치를 간섭하는 기구가 되는 거죠. 정치를 간섭한다고 하잖아요. 그럼 어디에 있겠어요? 고려의 수도에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다루가치가 어디 있는가를 생각하실 때 위치를 외우시기보다는 다루가치의 역할을 생각하시면 다루가치는 고려 정치를 간섭하는 기구니까 아마 고려 정치가 이루어지는 수도에 있을 것이다. 그러면 개경이겠죠. 그래서 개경에 고려 정치를 간섭하는 기구인 다루가치를 설치하고 나서 철수하게 됩니다. 근데 한 가지 잊으시면 안 되는 게 이때 고려 정부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배운 고려 정부 형태는 뭐예요? 무신 정권이죠. 무신 정권. 얘들 무신 정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의미예요? 무신 정권은 나름대로 자기들이 무관이잖아. 무신이고 싸우는 애들이잖아요. 그러면 자기들이 명색이 무관이고 싸우고 나라 지키는 사람들인데 몽골한테 항복하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얘들 생각에는 그때 개경 포위돼서 강화를 잠깐 했던 건 요건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서 잠깐 웅크리고 있는 거야. 그리고 우리는 무신들이 지배하는 정권이기 때문에 절대로 항복은 없어요. 그러니까 무신 정권 지금 이때가 몽골이 침략해 왔을 때 몽골이 침략해 왔을 때 이때가 무신 정권이라는 건 사실 어떤 의미인 거예요? 이거는 어떤 의미야? 요거는 사실은 끝까지 싸우겠다 이런 의미예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운다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걸 위해서 수도를 강화도로 옮기게 됩니다. 강화도 어딘지 아시죠? 인천에 있는 강화도. 너무 대충 그랬는데 아무튼 근데 왜 강화도일까요? 왜 강화도냐면 근데 이거 한번 일시정지 하시고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수업 시간에 하니까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다 추측을 하시더라고. 왜요? 일단은 보잖아. 일단 섬나라라고. 그죠? 얘들 북방민족이죠. 얘들이 익숙한 탈 것은 뭐예요? 말이에요, 말. 얘들은 말이나 타지
배는 만들 줄도 모르고 탈 줄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섬으로 도망가 버리면 올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제 섬으로 도망가면 최소한 정부는 공격받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장기적인 대응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섬이기 때문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뭐 쉽게 생각하면 뭐겠어요? 가깝죠. 수도 개경이랑 가깝잖아요. 수도가 이쯤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갈 수 있죠. 그래서 가깝다는 거. 그다음에 세 번째로 여러분들 강화도 많이 가보셨을 거예요. 근데 강화도를 보통 이제 가족 나들이로 가시잖아요. 그럼 이제 엄마 아빠 차 타고 가겠죠. 가다가 뭐 잠들었어. 그럼 아빠 운전하시고 뒤에서 이게 창가 좀 보다가 좀 수다 좀 떨다가 잠들었어요. 하니까 엄마가 이제 다 왔어. 일어나야 돼. 일어났어요. 그래서 딱 차 밖에 나왔어. 그러면 부모님이 강화도라고 말씀해 주시기 전까지는 거기가 섬인지 아마 모를 거예요. 왜냐면 차에서 딱 내리고 한 바퀴 빙 둘러보잖아요. 바다가 안 보여. 바다가 안 보인다고. 왜 안 보이겠어요? 섬이 크니까. 그죠? 강화도는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섬이다 하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손가락 안에 들어갈 만큼 큰 섬이에요. 규모가 크다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규모가 크기 때문에 땅덩이가 넓어요. 그 얘기는 농사가 가능하다는 거죠. 여러분들, 마트 한번 가보세요. 마트 가보시면, 강화 섬쌀이라 그래서 되게 많아요. 많고, 우리 집은 강화 섬쌀 먹어. 맛있어요. 맛있다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땅덩이가 넓다는 거, 그리고 지금도 마트에 가면 강화 섬쌀이 있다라는 거, 농사가 잘 된다는 거죠. 물론 강화도에서 농사 짓는다고 해서 그걸로 전 국민을 다 먹여 살릴 수 있고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지만 최소한 정부의 왕족과 신하들, 귀족들은 먹여 살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는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군사기지 안에서 그냥 쌓아놓은 식량만 축내는 거랑 식량을 생산할 수 있는 거랑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군사기지 안에서 농사가 되느냐 마느냐는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군사기지가 좀 규모가 커서 그 안에 농사가 되잖아요. 그럼 그 군사기지는 쭉 계속 버틸 수 있는 거예요. 식량이 생산이 되니까. 근데 만약에 식량이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동안 모아놓은 식량만 축내야 된다. 그럼 이제 답이 안 나오는 거지. 고립되면. 근데 이제 강화도는 몽골군이 쳐들어올 수도 없고 걔들은 배를 못 만드니까. 그죠? 몽골군이 쳐들어올 수도 없고 원래 수도랑 가깝기도 하고 심지어 규모가 크기 때문에 농사도 돼. 식량을 생산할 수 있어. 그럼 거의 영구적으로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군사기지인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더 중요한 거 여기가 서해라는 거죠. 서해 특징이 뭐예요? 해안선이 굉장히 복잡하고요. 해안선이 복잡하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수심이 얕아요. 수심이 얕으면요 항구를 만들기가 어려워요. 물론 있어요. 물론 있어. 항구를 만들 수 있을 만큼의 깊이가 되는 곳이 그 포인트들이 있어요. 있는데 우리만 안다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강화도 해안선이 쭉 있다. 이러면 그 중에 한 서너 군데만 항구로 만들 수 있고요. 항구로 만들 수 있는 포인트, 항구로 쓰고 있는 포인트를 우리만 알아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만약에 나중에 언젠가 몽골군이 배 만드는 걸 배운다고 해도 접근을 힘들게 만드는 요소죠. 이런 특징들 때문에 왜 제가 이렇게 강화도로 정한 이유를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냐면 강화도는요 나중에 조선시대로 넘어가도요 북방민족이 침략해 왔을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피난처예요. 왜? 저런 이유들 때문에. 이해되시겠죠? 섬이고 크고 그죠? 가깝고 그다음에 해안선이 복잡해서 어디가 항구로 만들 수 있는지를 잡아내기가 어렵고 이런 이유들 때문에. 그래서 강화도로 옮긴다는 거 꼭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것도 하나 아셔야 돼요. 지금 무신정권 정부가 수도를 강화도로 옮겼죠.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이미 사실은 몽골 정부랑 그걸 체결을 했잖아요. 강화를 체결했었죠. 화해를 체결했었잖아. 그다음에 다루가치를 정치를 간섭하겠다고 개경에 설치했었죠. 근데 수도를 강화도로 옮긴다는 건 다루가치의 간섭을 안 받겠다는 거예요. 이건 몽골과의 약속을 깨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몽골이 다시 침략해올 명분이 충분한 거죠. 그래서 수도를 강화도로 옮긴다는 건 몽골이 이렇게 하면 몽골이 침략해올 거라는 걸 알고 하는 행동이고요. 몽골과 끝까지 싸울 거라는 걸 각오하고 하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몽골은 수도를 다시 개경으로 돌아올 것을 요구하면서 공격해 오죠. 그리고 무신 정권도 백성들에게 섬이나 산성으로 올라가라. 즉 집을 버리고 오래 버틸 수 있는 곳으로 올라가서 끝까지 싸워라 이런 명령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몽골은 수도를 다시 개경으로 돌아올 것을 요구하면서 다시 공격해 들어오게 되고요. 이때 조금 활약을 했던 게 이제 김윤후라는 분입니다. 김윤후라는 분이 이렇게 지금의 에버랜드 있는 곳이죠. 용인에 처인부곡이라고 있었어요. 부곡 기억나시죠? 부곡, 향부곡, 소의 그 부곡.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 부국에서 차별당했던 이 사람들이 김윤우의 지도에 따라서 이제 나라를 지키기 참 눈물 나지 않습니까?
원래도 차별 당했던 사람들인데 고려 정부한테 차별 당했던 사람인데 고려라는 자기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나서서 맞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참 대단하죠. 그다음에 다른 데서도 많은 지역에서 많은 백성들이 몽골을 상대로 굉장히 약한 힘이지만 그래도 맞서 싸워 보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모습을. 근데 이거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면 그래도 아무리 어쩌고 저쩌고 차별당하고 어쩌고 해도 아예 다른 민족한테 지배당하는 것보단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맞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이해되시겠죠? 다른 민족한테 절대 항복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민족한테 항복하면 그 민족한테 지배당하는 그 삶이 엄청나게 처참해집니다. 차라리 우리 민족끼리 차별당하고 뭐 하는 게 낫지. 그죠? 다른 민족 들어오면 답도 안 나와요. 아무튼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김윤우는 이때 처인부국에서 잘 맞서 싸우면서 성과를 어느 정도로 내냐면 지금 화면에 나와 있지만 몽골 장수 사르타이라는 몽골 장수를 죽이기에 이릅니다. 그래서 이때 잠깐 몽골군의 침략이 살짝 이렇게 멈칫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고려 정부는 이 공로를 인정해서 나중에 김윤우를 충주성의 방호별감으로 부임시키기도 해요. 이때도 이제 김윤우가 당시에 충주성에 있는 관노비들을 데리고 충주성을 지켜내는 그런 성과를 보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름대로 열심히 싸워봤던 거예요. 몽골이 처음 침략했을 땐 박서가 나섰었고요. 그다음에 강화도로 수도 옮기고 나서 다시 침략해 들어왔을 때는 그때는 김윤우가 활약을 했었던 그런 모습인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무신 정권은 이제 몽골에 항전하기 위해서 되게 독특한 모습이죠. 팔만대장경을 만든다고 하죠. 고려대장경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제조대장경이라고 하기도 해요. 근데 요거는 기본적으로는 불교 경전이에요. 요건 기본적으로 불교 경전이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걸 만드는 목적은 부처님의 힘을 빌려서 나라를 지켜보겠다라는 거예요. 특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여기 이제 지금의 경남 합천에 가시면 해인사라고 있는데 원래는 이제 강화도에서 만들었다가 강화도에 대장도감이라는 기구가 있어요. 대장도감이라고 하는 저거 만드는 기구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만들었다가 나중에 해인사로 옮기게 되죠. 근데 굉장히 정성을 다해서 만들어요. 요런 거예요, 요런 거. 요런 목판을 한 8만 6천 개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8만 개가 넘게 만들었기 때문에 8만 대장경이고요. 되게 신기한 게 일단 보시면 잘 썼죠. 근데 저게 쓴 게 아니잖아. 새긴 거지. 필체가 엄청나게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죠? 되게 잘 쓴 거예요. 그렇기도 하고 그리고 저게 되게 신기한 게 썩질 않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만들었냐면 저거 만들 때 나무로 만들 거 아니에요. 저거 만들기 위한 나무를 바닷물에 3년 동안 재워요. 그러면 그 안에서 나무가 뒤틀리거든요. 뒤틀리기 때문에 더 이상 뒤틀리지 않아요. 바다 안에서 충분히 뒤틀려졌기 때문에 꺼내고 나면 더 이상 뒤틀리지 않아요. 그 상태에서 바싹 말립니다. 그럼 더 썩지 않거든요. 멸균되고. 그 상태에서 새기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새기는 거고 그다음에 오탈자가 없어요. 틀린 글자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현대 시대에 책을 돈 주고 사서 봐도 오탈자가 나오잖아요. 막. 근데 저거는 오탈자가 없고요. 맞는 전설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전설이 있어요. 한 글자 새기고 절 한번 하고 그렇게 만들었다는 전설이 있는데 아무튼 극도의 정성을 다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도 국보이자 세계문화유산이기도 하고 아무튼 그런 팔만대장경인데 요거 보관할 때도 장난 아니에요. 지금 보시면 여기 이제 합천 해인사라는 절에 가시면 대장경 판전이라고 요거 보관용 건물이 따로 있거든요. 근데 보시면 지금 이 밑에 뚫려 있죠. 보관하는 요 책장이라 그래야 되나? 요거 밑에가 뚫려 있잖아요. 요거 왜 뚫려 있냐면 바닥에 습도 올라오지 말라고. 그리고 요 바닥도요. 몇 층 이렇게 땅을 다 막 파내 가지고 적절한 땅으로 다 다져요. 무슨 토 무슨 토 무슨 토 이래 가지고 다 땅도 습도 안 올라오게 다 다지고 그다음에 그나마도 습도가 절대 올라오지 않게끔 여기다 공간을 두고 그다음에 지금 창문 보시면 위아래로 뚫려 있는데 위랑 아래랑 크기가 다르죠. 이러면 기압차가 생기기 때문에 공기가 전체로 한 바퀴 이렇게 돌아요. 이거 왜 하는 거겠어요? 역시 습도 안 생기게 하려고. 그러니까 습도가 생기면 이게 썩어버리니까 습도가 안 생기게 하려고 공기를 순환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진짜 당시에 어떤 공기 역학이나 어떤 건축 구조 그다음에 나무 소재에 대한 소재 역학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하고 고민하고 막 해서 온갖 정성을 다해서 만든 건데 보통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우리 민족의 조상들의 지혜나 정성 이런 것들 혹은 우리 문화유산의 아름다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요. 가만 생각해 보면 들을수록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외적이 침략해 왔는데 저런 정성으로 쏟을 시간 있으면 무기를 만드는 게 낫겠다. 그지 않아요? 무기 만들고 군사훈련하는 게 낫지. 왜 저걸 만들고 있느냐. 근데 이거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잘 생각해봐. 우리한테 침략해온 적이 만약에 뭐 북한이나 뭐 아니면 뭐
일본만 돼도 그죠? 열심히 싸울 것 같아. 북한이나 일본만 돼도 아씨 맞짱 한번 떠볼만 한데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솔직히 북한 정도면 그냥 껌이고 솔직히 일본만 돼도 조금 걱정은 되지만 맞짱 한번 떠볼만 하지. 솔직히 우리 정도면 그죠? 근데 상대가 만약에 미국이야 아니면 타노스야. 타노스가 막 외계인 끌고 왔어. 어떻게 해야 돼요? 뉴스를 봤는데 미국이 핵을 한 30방을 동시에 발사시켰대. 5분 뒤에 떨어진대요. 그러면 맞서 싸울 거예요? 그럼 뭐밖에 없어요. 기도메타밖에 없죠. 살려주십시오. 그죠? 그러니까 몽골이 너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몽골이라는 적이 너무 말도 안 되기 때문에 몇 번 싸워보니까 답이 안 나오거든. 물론 있지. 물론 박서 귀주에서 막 김윤우 막 처인부국 대단해. 충주성 대단해. 근데 아닌 거지. 그죠? 몽골이라는 적이 너무도 막강하기 때문에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기도가 더욱더 간절해지는 거예요. 상대가 너무 말도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온갖 정성을 다해서 이제 불경에 하다 안 되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될 것 같으니까 부처님 도와주십시오. 힘듭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어쨌든 전쟁이라는 게 다 그렇죠. 뭐 전쟁 오랫동안 싸우고 나면은 국토도 다 황폐화되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전쟁사에서 국토가 황폐화된다는 게 진짜 슬픈 얘기예요. 왜냐면 우리는 진짜 황폐화될 땅도 몇 개 없어요. 다 산이잖아. 좁아터진 땅덩어리 그나마도 70%가 산인데 그 남은 30%가 황폐화됐다는 거야. 이거 얼마나 비참한 얘기예요. 그죠? 그리고 여러 백성들 죽거나 예, 읽기도 싫다. 그죠? 너무 서러운 얘기고요. 그다음에 초조대장경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예전에 거란 침략당했을 때 비슷한 목적으로 한번 만들어요. 근데 그게 이제 다 불타서 다시 만들었기 때문에 이 팔만대장경을 제조대장경 다시 만들었다라고 해서 제조대장경이라고도 부르는 건데 아무튼 간에 요 초조대장경이 몽골 때문에 다 불탑니다. 다 불타고 다행히도 초조대장경으로 찍어서 인쇄했었던 인쇄본이 조금 남아 있어요. 아까 팔만대장경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뭔가를 인쇄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니까. 그죠? 아무튼 이렇게 초조대장경도 이때 다 불타고요. 그다음에 황룡사 기억나시나요? 황룡사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삼국시대 때 신라 진흥왕이 이제 법흥왕이 불교 공인하고 확실히 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게 황룡사죠. 경주에 되게 대규모로 만들죠. 그다음에 그 안에 나중에 선덕여왕 때 구층 목탑도 만들고. 근데 그거 이제 다 불탑니다. 이것도 되게 사실은 무식한 짓거리예요. 보통은요 전쟁이 나도요 그 그러니까 침략한 입장에서 막 전쟁을 이기고 있어. 예를 들어서 A 나라가 B 나라를 침략했는데 A 나라가 막 이기고 있어요. 그래도 보통은 B 나라의 역사에 자랑할 만한 문화유산들은 보통은 지켜줘요. 그것까지 깨버리면은 진짜. 근데 이제 몽골 애들은 그냥 다 몰라 파이어 한 거죠. 갖다 파이어 한 거고. 그래서 이때 황룡사가 모르겠습니다. 어느 강사분은 많이 추웠나 보다 이렇게 얘기하던데 뭐 아무튼 싹 다 불태워 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이 지도가 참 왜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북방민족은 한반도에 별 관심이 없다. 북방민족이 진짜 원하는 건 중국이지. 한반도는 작고 70%가 산지고 먹을 것도 없고 이러기 때문에 별로 원하지 않는다. 근데 이제 다만 한반도에 있는 국가들이 중국과 친하기 때문에 혹시나 중국을 도와줄까 봐 그것 때문에 이제 경고하려고 공격해 오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적용이 안 되는 게 몽골이에요. 몽골은 특이해요. 몽골은 영토에 대한 어떤 집착이 굉장히 강해요. 왜냐하면 자식들한테 나눠줘야 되거든. 그래서 몽골은 영토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강력하고요. 몽골은 한반도는 물론이고 나중에 일본까지 침략한다 그랬죠. 그리고 몽골의 첫 번째 저기 통일했던 칸이 징기스칸이잖아요. 징기스칸 때는요. 심지어 어떤 땅을 점령하잖아요. 그럼 그거를 지배하려고 점령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배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통치하는 게 지배죠. 근데 징기스칸은 지배에 별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징기스칸은 특이하게 항복을 안 받아요. 그러니까 어떤 민족이랑 싸워서 이기면 그 민족이 항복을 하는지 마는지가 별 관심이 없어요. 왜? 어차피 죽일 거니까. 그죠? 항복은 시체가 하는 거다 이거죠. 항복은 하늘 가서 하세요.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민족한테 어떤 원한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이제 징기스칸 입장에서는 그 민족이 항복을 하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땅을 초원으로 만들어서 우리 말 먹여야 돼요.
자기들이 데리고 있는 말 먹이로 그 지역을 초원으로 삼아야 되기 때문에 사람은 필요가 없는 거야. 나중에 오고타이 칸이라는 다음 칸 때 가서야 그때 이제 야율초제라고 하는 여진족 출신의 참모가 있어요. 그 사람이 이렇게 다 죽여버리는 것보다는 세금 걷는 게 나을 거예요. 이렇게 조언을 해줘서 그때부터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지. 그 전까지는 진짜 다 죽였어요. 그래서 뭐 거란족도 마찬가지고요. 호라짐이라고 해서 그런 민족도 있고 아무튼 징기스칸 시절은 살벌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영토 욕심에 대한 집착 이런 것들이 남아 있어서 이때 우리나라한테도 거의 한반도 끝까지 내려오는 모습이죠. 이런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삼별초 기억나시나요? 우리 최충원, 최후 기억나시죠? 무신정권 담당자 중에 이 키워드 기억하셔야 돼요. 최충원은 교정도감, 그다음에 사변기구인 도방, 그다음에 왕께 조언을 바쳤던 동사십조 이런 거 기억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그 아들이었던 최후 인사권 담당하는 정방, 그다음에 문신들 모아놓은 문신들 기구 서방, 그죠? 그다음 또 뭐 있었어요? 군사기구 중에 그게 삼별초죠. 삼별초. 이제 최충원이 데리고 있었던 도방이 개인 경사인 사병기구였다면 최후가 만들었던 삼별초는 국가 공식기구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삼별초에 해당하는 군인들이 자기들만큼은 까오를 지켜야겠다 이거죠. 그래서 끝까지 싸우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제 그 얘기를 하려는 건데 일단은 그 무신 정권이 강화도로 천도하잖아요. 이게 처음에 강화도로 천도했던 의도와 목적은 끝까지 싸우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몽골을 상대로 끝까지 싸우기 위해서 오랫동안 버틸 수 있는 군사 기지로 강화도를 택한 거죠. 근데 이게 나중에 점점점 이상한 현상이 벌어져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이런 느낌이에요. 보시면 봐봐, 이게 참 인간이라는 게 얼마나 참 간악하다 할까, 간사한지를 보여주는 건데, 자, 이거 너무 크게 그렸다. 보시면 한반도가 이렇게 있어요. 한반도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강화도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너무 크게 그리긴 했는데 어쨌든 이해하기 좋게 지금 무신 정권은 여기에 있죠. 그리고 몽골군은 일로 못 넘어오잖아. 배를 만들 줄 모르니까. 그죠? 그 얘기는 무신 정권은 끝까지 저항하기 위해서 수도를 강화도로 옮긴 거지만 막상 시간이 흐르고 보니까 몽골군은 여기에 못 들어와요. 그러니까 무신 정권은 이 안에선 전쟁을 사실상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전쟁은 누구의 이야기인 거예요? 육지의 이야기인 거야. 육지에서만 전쟁을 뒤지게 하고 있는 거예요. 육지의 백성들만 죽어라 싸우고 있는 거예요. 옌병할 정권은 항복을 하든가 그럴 거면. 그죠? 근데 막상 강화도에 들어가 있는 정부는 공격을 안 당하니까 아 맞다 우리 전쟁 중이었지 뭐 이런 식이고 육지에서는 막 다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더구나 몽골군 진짜 잔인하거든요. 몽골군은 휴먼 킬 이거예요. 어 you are human 킬 이거란 말이에요. 바로바로 죽여요.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백성들은 막 산성에 들어가고 막 섬에 숨어 들어가고 막 이러면서 막 목숨 걸고 막 산에 들어가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먹고 살겠나? 꽁자 구석기 시대처럼 사는 거예요. 산성 들어가가지고 막 뭐 풀 뜯어 먹고 막 꿩 잡아 먹고 토끼 잡아 먹고 이러면서 겨우겨우 버티고 있다가 막 밤에 나가잖아요. 몽골군 아니면 호랑이에요. 얘 내가 너무 배고파가지고 사냥하려고 꿩이라도 잡아볼까 하고 나가면 둘 중에 하나라고 몽골군 아니면 호랑이라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백성들은 그러고 살고 있는데 강화도는 몽골군이 못 들어오니까 아 맞다 전쟁이었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사료로 보이는 게 이런 식이에요. 고려사 자료를 보면 최이 보이죠. 최이가 이 사람이 최우예요. 최우가 이름을 바꾼 건데 다른 이름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고려 최충원 아들이었던 무신정권 집권자였던 최우입니다. 뭐라고 돼 있어요? 최우가 연등날, 연등날이면 연등이라고 하는 게 불교 최대 축제예요. 이거부터가 말이 안 되죠. 불교 축제 자필이라는 게 이거야. 파리야 파리. 그죠? 그래서 4월 8일 연등에서 채붕이라고 하는 것도 어이가 없어. 채붕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건물이 이렇게 있죠. 그럼 마당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반대편에 기둥을 세워요. 그래서 우리 운동회 때 만국기 걸듯이 이쪽 지붕에 저쪽 기둥으로 쭉 비단을 거는 거예요. 이렇게 빨간색, 보라색, 노란색, 파란색, 뭐 연두색 쭉 거는 거야. 이거 왜 거냐면 이게 비단을 이렇게 걸어 놓은 상태에서 햇빛이 비치잖아요. 그럼 그림자가 컬러풀하게 져요. 마치 왜 우리 그 저기처럼 스테인드 글라스처럼 뭔지 알겠 조명이야 조명. 이해되시겠죠? 그 다음 거 보세요. 봐봐. 심지어 4월 8일 날 파티 열었댔죠. 그 다음 사료가 5월이에요. 5월 다음 달이야 다음 달. 다음 달에 보시면 최후가 자기 집에서 종실의 서공 이상과 그러니까 신하들이에요. 신하들을 모아놓고 연회를 베풀었다. 채색 비단 산을 설치하고 똑같은 거예요.
조명 처리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비단 휘장을 치고 안에 무늬 자수와 비단 꽃으로 장식한 그네를 메었다. 지랄하고 앉았죠. 그러니까 약간 되게 예쁜 카페 같은 느낌이에요. 너무 예쁜 그네가 있는 거야. 오빠 너무 재밌어 막 이지랄하고 있는 거죠. 그죠? 막 은으로 테두리를 두르고 나전 아세요? 나전? 왜 조개 보면 반짝반짝한 부분 있죠. 우리가 나중에 볼 거예요. 그 우리 고려 문화사할 때 볼 텐데 고려가 원래 이 조개에서 긁어낸 반짝반짝한 그 꾸밈 양식으로 여러 가지 물건을 만드는 그 기술로 유명해요. 나전 칠기라고 하는데 그거 되게 비싸요. 고급 기술이고. 그게 왜 비싸냐면 그게 빛을 되게 반짝반짝하게 반사시키거든. 그 되게 예뻐요. 그래서 그 봐봐. 나전으로 장식 내가 이렇게 예쁘다는 표현을 이렇게 화가 나게 하는 것도 처음인 것 같은데 나전으로 장식한 8면의 큰 동이 그러니까 그릇이죠. 그릇에 각각 얼음산을 채우고 또 4개의 큰 매병에 붉은 작약과 자줏빛 작약 꽃이에요. 꽃.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이 햇빛이 내리쬐는데 위에는 비단이고요. 옆에는 꽃이 있어요. 그다음에 얼음산이 있어요. 그럼 얼음은 표면이 되게 복잡하겠죠. 얼음을 조각을 했을 테니까. 그러면 그 조각을 따라서 빛이 난반사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미러볼 같은 거예요. 노래방에 있는 미러볼 같은 느낌이라고. 그러니까 완전 조명, 그러니까 클럽이에요. 클럽. 보세요. 쭉 보시면 기악과 온갖 자피를 베풀었는데 파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팔방상의 악공 1300 얘네 연예인이에요. 연예인. 연예인 1350여 명을 불러서 모두 옷을 잘 빼입고 뜰에 들어와 음악을 연주한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미쳐 돌아가죠. 그죠? 타고 노래하고 두드리고 부는 소리가 천지를 진동하였다. 이런 거 역사 용어로 뭐라 그래요? 강화 클럽이라고 하죠. 클럽 파리 툰다 이렇게 미쳐 돌아가는 거죠. 강화도에 가시면 고려 궁지라고 있어요. 고려 궁지에 막 이따만한 클럽이 여는가 뿜빠뿜빠빠 치치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 놀고 나서 뭐 하는 거예요? 팔방상에게 각기 백은 세근을 주고 그러니까 연예인들에게 야 너 너무 이쁘다 이러고 별풍 쏘는 거예요. 미친놈들이죠. 음악을 맡아보는 관리 양부의 기녀와 제인에게 모두 금과 비단을 주 별풍이야 별풍. 별풍선 쏘는 거라고. 미친놈들 아닙니까? 그죠?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육지에서는 전쟁 중이에요. 육지에선 전쟁 중인데 섬에서는 뿜빠빠 뿜빠빠 하다가 막 하다가 다음날 아침에 술 깨고 보니까 아 맞다 전쟁 중이었지 이러고 또 다음 달 되니까 또 뿜빠빠 하고 미쳐 돌아가죠.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를 육지 본토에서 알까 모를까? 당연히 알죠. 왜? 지금 보세요. 이 연예인들 1350여 명 얘네들 육지에서 선발돼서 간 애들이에요. 그럼 얘네들 파티 끝나면 뭐예요? 집으로 돌아가겠죠. 육지에 있는 집으로 돌아간 다음에 엄마 보고 뭐라 그러겠어요? 엄마 내가 강화도 갔다 와봤는데 야 거기 장난 아니야 엄마 거기 클럽이야 미쳐버려 와막 술 뭐 음식 뭐 조명 뭐 박살나 엄마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엄마가 너는 그런 되게 와 너가 왕실에게 인정받았구나 막 이딴 소리 하겠어요? 다 미쳤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게 백성들에게 알려지면서 이제 무신 정권이 완전히 미움을 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뭐라고 생각을 하게 되냐면 저딴 새끼들한테 통치를 받느니 무신 정권 저렇게 클럽 뿜빠빠 하는 새끼들한테 지배를 받느니 차라리 이럴 바에야 몽골한테 지배당하는 게 낫겠다. 몽골한테 항복하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게 여론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수도를 개경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봐봐. 지금 과도한 조세로 민심을 잃는다. 이거 세금 왜 걷었겠어요? 지들 술값 하려고 세금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쳐 돌아가는 거죠. 결국은 이런 식으로 차라리 이럴 바에야 몽골에 항복하는 게 낫다 이렇게 주장하는 세력의 힘이 커지면서 결국은 무신 정권이 무너지고요. 수도를 다시 개경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거 보세요. 수도를 개경으로 돌아오는 거 이거 누가 요구했던 거예요? 몽골이 요구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몽골이 요구하고 무신 정권이 반대했던 거죠. 무신 정권이 수도를 원래 개경이었다가 강화도로 옮긴 거잖아요. 근데 무신 정권이 수도를 강화도로 옮길 때부터 몽골이 개경으로 돌아오라고 하면서 침략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수도를 개경으로 다시 옮겼다라고 하는 거 이걸 환도라고 하는데 요건 두 가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뭐예요? 첫 번째로는 무신 정권이 붕괴되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무신 정괴가 뭐야? 첫 번째 의미는 무신 정권이 붕괴되었다라는 걸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몽골에 항복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수도를 개경으로 다시 옮겼다, 다시 환도했다라는 건 두 가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강화도를 수도로 삼고 있었던 무신 정권이 드디어 붕괴한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는 몽골이 요구했던 대로 따르는 거기 때문에 몽골에 항복한 것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무신 정권기가 끝이 나고 몽골에 항복을 하게 되는데 이 항복을 인정하지 않았던 애들이 삼별초입니다.
삼별초는 몽골에 싸울 거니까 주로 섬에 있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강화도에 남아 있다가 강화도가 털리기 시작하니까 진도로 옮기게 되고요. 요 삼별초 기억나시죠? 최후가 만들었었던 요 삼별초 애들인데 얘들이 이제 어 고려가 항복을 한 뒤에도 끝까지 남아서 싸웠던 거예요. 그래서 삼별초가 이제 끝까지 고구려에 대항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강화도에서 진도, 진도 다음에 제주도로 이렇게 옮기게 됩니다. 다 섬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몽골족을 상대로 싸워야 되니까. 근데 이제 몽골은 결국은 얘들을 진압을 하게 돼요. 왜 진압할 수 있었냐면 이제 고려의 항복을 받고 나서는 고려한테 배를 협조받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고려의 배를 빌려서 이들을 공격해서 진압할 수 있게 됩니다. 어쨌든 강화도, 진도, 제주도 이런 데들을 옮겨 다니면서 끝까지 저항을 했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고려가 몽골에 항복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고려도 삼별초를 진압하는 데 협조했고요. 그래서 고려와 몽골 연합군에 진압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대몽 항쟁을 마무리하고요. 이번 수업 시간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